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홀로 남겨지는 것이 서글픈 상실이 아니라 고귀한 성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마주하게 되죠. 50세를 넘기고 60을 지나 100세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건너온 한 노교수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참으로 덧없으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공허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거대한 고독의 파도 앞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혼자만의 시간은 독보다 치명적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며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절과 시간을 남겨주시면 이 밤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100살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연구실은 늘 지식을 갈구하는 제자들로 북적였고 퇴근길에는 동료들과 어울려 세상의 정의를 논하며 술잔을 기울이곤 했죠. 우리는 그 웃음과 연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냉혹한 강물은 제가 소중히 여겼던 인연들을 하나 둘씩 쓸어가 버리더군요. 어떤 이는 사소한 이해관계 앞에서 너무도 쉽게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제가 거둔 작은 성공을 보며 축하 대신 시기심 섞인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제가 진심으로 위로와 지지가 필요했던 그때 가장 믿었던 이들이 보여준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나? 혹은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일까 하며 수많은 밤을 자책으로 지새웠죠. 100살이 넘으니 좋은 점은 저 세상에 간 친구들이 많아서 제 험담을 할 사람이 지상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 평판은 이제 안전해진 셈이죠. 하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을 살고 나서야 저는 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과 인연의 단절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생이라는 울창한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쳐내는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나무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기 위해 아낌없이 잎을 떨구듯 사람의 관계 또한 나이가 들수록 밀도 있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심은 통한다거나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놀랄 만큼 잔인하게 단순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타인이 되는 일은 흔한 풍경입니다. 저는 기업을 일군 제자나 정의를 부르짖던 동료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선택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참고로 사회심리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합니다. 덤바의 수라고 하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150명 중 149명은 스마트폰의 연락처, 공간만 차지하는 유령 같은 존재더군요. 요즘은 진심을 SNS 하트 하나로 퉁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시대에는 편지 한 장 쓰느라 밤을 꼬박 새웠는데 말이죠. 덕분에 종이값은 아꼈겠지만 마음의 깊이까지 아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위에 우리가 제멋대로 얹어놓은 기대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라는 이 무거운 부채의식이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상호호혜성의 원리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푼 호의를 마치 은행에 맡겨둔 적금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부금에 가깝습니다. 저는 한때 30년을 형제처럼 지낸 법과 돈 문제로 영영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라 믿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더군요. 젊은 날에 저는 배신감을 곱씹으며 술로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이 그의 숨겨진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고 연락처가 간소해지는 것을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짜 기대와 허울뿐인 인연들이 거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의 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밀도라는 진실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단 한 명의 진실한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 한 명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은 두려워해야 할 구멍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진짜 자기 자신이 들어설 신성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날에 찾아오지 않아도 저는 이제 서운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나이 땐 제 스승님보다 맛있는 냉면집 주소 하나를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인간이란 원래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망각에 빠른 존재입니다. 이 명백한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고 나면 관계의 정리는 비로소 슬픔이 아닌 해방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그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드러내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성숙의 통과 의례입니다. 인생을 100년쯤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아주 서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뜨거운 애정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 사이에 정확한 거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젊은 시절에 저는 이 간단한 원리를 몰랐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만 들리면 제 일처럼 앞장서서 나섰고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는 법을 몰라 쩔쩔매곤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한마디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칭찬이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훈장이라도 되는 양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타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 그거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달콤한 칭찬은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처음 한번 도와주면 상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겹게 고마워하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표정이 묘하게 당연하다는 듯 변하더니 세 번째부터는 고맙다는 말조차 생략하고 명령조로 말을 짧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거절이라도 하는 날에는 교수님,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변했네요. 라는 차가운 비수가 돌아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것이 상대 존중이 아니라 저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오만한 기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며 수천 명의 제자와 동료를 지켜본 결과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존경받기보다는 소모되기 십상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늘 자신을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당하기 쉽죠. 인간이 원래 사악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저 익숙해짐에 취약한 동물일 뿐입니다. 반복된 호의는 어느덧 상대의 머릿속에서 당연한 권리로 둔갑해 버립니다. 이건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다는 형제나 자식 사이에서도 예외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할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면죄부가 되곤 하죠. 여기서 잠깐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에티켓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나무말뚝 혹은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망치지 않도록 박아놓은 안내판에서 유래했죠. 즉 예의라는 것의 본질은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니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말뚝을 박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친절하기 위해 만든 예의가 사실은 거리를 두기 위한 도구였다니 말입니다. 노년이 되어 저를 찾아오는 제자들의 상담 내용 중 가장 아픈 부분은 대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유산 문제로 갈라선 형제, 부모의 과도한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연락을 끊은 자식, 은퇴 후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자 서로가 외계인처럼 느껴진다는 노부부들까지 이 비극들의 핵심은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정중한 무관심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깍듯이 지키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의 열쇠는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단단한 태도를 말합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가벼운 농담은 나누지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욕망 혹은 깊은 두려움까지 타인에게 전시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내 입맛대로 통제하려 들지도 말고 나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관계는 썩지 않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교수였을 때 한 동료와 자존심 싸움 끝에 절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몇 년 뒤 그가 다시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뜨거운 관계 대신 그저 가벼운 악수만 나누는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세월은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해지자 그의 변하지 않은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예정에 이끌려 모든 문을 다시 열어주었다면 저는 똑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입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잠시 그를 바꾼 것처럼 보이게 할 뿐, 본성은 조용히 숨어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그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중심 자리에는 다시 그를 들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정서적 자율성, 에모셔널 오토노미의 확립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내 평온함이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가끔은 이 요새를 버리고 누군가에게 푹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립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어느 영화의 명대사를요. 아마 그 시나리오 작가도 저처럼 사람한테 꽤나 대어본 모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끔 까칠한 고슴도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기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리한 부탁에는 웃으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긴 설명은 상대에게 설득당할 여지를 주는 약점일 뿐입니다.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거리를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낯선 정적이 찾아옵니다. 밤새 울려대던 전화벨이 침묵을 지키고 빽빽하던 주말 약속이 비워지며 더 이상 나를 급하게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요한 공백을 마주하면 덜컥 겁부터 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잊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저 역시 예수손을 넘기고 평생을 몸담았던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 텅 빈 책장을 보며 묘한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보니 깨닫게 되더군요. 그 공허함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된 축복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수동적인 결핍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능동적이고 충만한 선택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감정의 유목민으로 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고독을 무슨 전염병처럼 취급하곤 하죠.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부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혼자 여행하는 일을 외톨이로 단정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불쌍해 보인다고요? 제가 보기엔 메뉴 선택권도 없이 남들 먹는 거에 맞춰주는 게 더 불쌍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밤 메뉴로 제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을 골랐는데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조용함이 두려워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목소리와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사람들 속에 저 자신을 던져두곤 했습니다. 강연, 토론, 술자리, 끊임없이 소란스러운 곳을 찾아다녔지만 불을 끄고 누우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허전함이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과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다 어느 해 겨울 큰 병을 앓으며 몇 달간 병실에 홀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앉아 제 인생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냈던 행동들, 사과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부질없는 경쟁의 순간들이 보이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연기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본심을 숨기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완전한 솔직함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소셜, desirability bias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경향성 말이죠. 하지만 혼자 남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는 이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져도 괜찮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 앞에 직함이 사라지고 박수 소리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남는 것은 껍데기 같은 명성이 아니라 그 세월을 견뎌온 나의 인격과 내면의 평온뿐이니까요. 참고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사회적 고립을 신체적 통증과 동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무리가 아니라 정서적 독립을 위한 자발적 격리입니다. 요즘 말로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것 말이죠. 물론 스마트폰을 아예 던져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간 제 영상을 못 보실 테니까요. 제 지혜를 듣는 시간만큼은 아주 유익한 고독의 시간이라고 합리화해 봅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은퇴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역할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역할이 사라진 것이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저 자신으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로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작은 화분을 가꾸며 흙의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바이올린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의 전율을 잊지 못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연주가 아니라 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고요한 선율이었으니까요. 물론 제 바이올린 소리를 들은 이웃집 고양이는 조금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즐거우면 그만이죠. 가끔은 남의 귀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할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금방 지루해져서
다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50세가 넘어 친구가 줄어들고 약속이 적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력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 식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산책길의 침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인생이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나는 여행자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이라는 지팡이에 기대지 않고도 내 두 다리로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건강하고 향기로운 인연들이 오래도록 머물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교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파고를 넘고 있는 젊은이부터 은퇴를 앞둔 중년의 가장까지 그들은 모두 절박한 눈빛으로 제 입을 바라보곤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들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머릿속에 답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돈이 조금만 더 많아지거나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면 행복이 마치 배달 음식처럼 현관 앞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 높은 주식 종목이라도 하나 찍어주길 바라는 눈치더군요. 죄송하지만 전 100살 넘게 살면서 재테크보다는 재테크, 즉 마음의 재능을 닦는 법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는 목표를 이루는 순간의 짜릿함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더 높은 교수직, 더 많은 논문, 더 큰 명예를 쫓아 달렸고 그것들을 성취했을 때의 기쁨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우유와 같았습니다. 곧이어 더 높은 산이 보였고 또다시 남들과의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정직하면서도 잔인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갈망하게 되죠. 만족이라는 녀석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깍쟁이 손님과 같아서 늘 우리를 갈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행복이 성취의 크기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갖는 플러스의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크게 잃을 것이 없는 제로 혹은 평온의 상태입니다. 몸에 큰 병이 없고 당장 빚에 쫓기지 않으며 마음을 짓누르는 원한이나 원망이 없다면 그것이 이미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여기서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개념을 하나 짚어보자면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보편성, Universality of Relative Deprivation. 이는 객관적인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집단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극심한 불행을 경험하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노후 자금, 건강, 자녀 문제 등 걱정거리가 끝이 없죠. 흥미로운 점은
현재 우리의 실제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은 오히려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작 옆집 영철이네와 비교했다면 이제는 손안의 화면 속에서 화려한 일상을 뽐내는 수만 명의 타인과 자신을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남의 화려한 일상은 필터링을 거쳐 눈부시게 다가오지만 그 이면의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참고로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은 한때 국민 총행복 지수가 세계 1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지수가 급락했다고 하더군요. 남들도 나처럼 소박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 속 세상을 보고 나니 자신의 소박함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행복의 최대적은 빈곤이 아니라 비교라는 사실을 부탄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고 말이죠.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자기 위안이 아니라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 전쟁과 재난 속에 놓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따뜻한 방에서 평온하게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소중함인지 새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온몸의 건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9가지가 괜찮아도 부족한 한 가지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죠. 특히 50세 이후에는 동창 모임이 가장 위험합니다. 친구의 사업 성공이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회한이 스며듭니다. 동창회는 가끔 은근한 자랑질의 올림픽처럼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겉으로 빛나 보이는 삶이 반드시 평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쳤고 권력자는 자리를 뺏길까봐 늘 칼날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더군요. 자식이 크게 성공한 집안도 그 이면에는 말 못할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늘 그만큼의 불안을 그림자로 동반합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아주 단단합니다. 행복을 쾌락의 크기로 측정하면 우리는 늘 배가 고프겠지만 고통의 부재로 측정하면 이미 충분한 날이 많습니다. 오늘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고 사랑하는 이가 무사하며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흑자 경영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독을 이제 그만 끊어내십시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갈 뿐입니다. 봄에 화려하게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서늘한 늦가을에 피어 더 깊은 향기를 내뿜는 꽃도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가고 더 진한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고통이 잠잠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올해로 102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마라톤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다가오더군요. 주름은 지형도처럼 깊어졌고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차분한 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종료되었고 저는 지금 아주 긴 후반전을 뛰고 있다는 사실을요. 축구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반전은 폭발적인 체력과 속도로 경기장을 누비지만 후반전은 노련한 경험과 정교한 전략으로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립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뒤처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시기죠.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 교수, 선배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호칭들이 하나 둘 제 곁을 떠나갈 때 비로소 거울 앞에 남은 것은 인간 김형석이라는 본연의 저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속품이나 역할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순간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당황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곤 하죠.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백이살이 되니 제 그림자조차 가끔은 저를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교수님, 좀 천천히 가시죠 라고 말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니까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는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거울 속의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 그 소중한 사람을 돌보는데 인색했을까요? 타인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친절과 배려를 왜 정작 나 자신에게는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아끼며 살았을까요?
저는 여든을 넘기고 나서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형서가 너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단순한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제 본연의 취향과 욕망을 너무 깊이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자아 정체성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소멸한 자리에 새로운 자기 가치를 세우는 일이죠. 참고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통합 대절망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를 긍정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는 뜻인데 저는 여기에 소소한 사치라는 처방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껴두었던 옷을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화요일에 입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찻잔도 손님이 올 때가 아니라 오직 제 자신을 위한 티타임을 위해 꺼냈죠. 누군가의 허락 없이 제 마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씩 선택해 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가는 독립된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과도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대 또한 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적당히 기대돼 한쪽이 쓰러진다고 해서 같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만의 비밀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것은 베란다의 작은 텃밭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글을 쓰는 시간일 수도 있으며 뒤늦게 시작한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원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 오직 나를 숨쉬게 하는 고유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90이 넘어서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그 정직한 시간은 제게 그 어떤 명예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면 반갑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떠날 때가 조금 더 행복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다시 평화가 찾아왔구나 싶거든요. 이게 바로 100세 노인의 진심 섞인 농담입니다. 인간도 식물과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자라나면 됩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실의 계절이 아니라 불순물이 걸러지는 정화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의 무모한 경쟁심, 인정받고 싶어 안달복달하던 갈증, 과도한 욕망들이 하나둘 힘을 잃고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깊은 고요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한 고립이 아니라 위대한 해방입니다. 화려했던 가면 무도회가 끝나고 마침내 무거운 가면을 벗은 맨 얼굴로 거울 앞에 서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합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의 낯선 길을 안내해 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는 겉보기엔 외롭고 앙상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줄 알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102년을 걸어온 제 이야기가 이 깊은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부디 단단한 나로 서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고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이제 그 고요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공기가 더욱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이제 조금씩 잦아들 시간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여러분과 나눈 이 대화들이 마치 창가에 내리는 은은한 달빛처럼 여러분의 베갯머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말들, 채워지지 않은 욕심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저 멀리 흘려 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고단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검은 비단 담요와 같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의식을 흐름에 맡겨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느려지고 마음은 깊은 숲속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당신만의 비밀 정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머물게 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든 긴장을 풀고 깊고 달콤한 안식의 세계로 천천히 페이드아웃 하듯 빠져드셔도 좋습니다. 아주 깊은 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